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남균입니다. 저는 목포해양대학에서 왔고요.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로봇 있죠, 그죠? 로봇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다에서 운항되는 선박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돼 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잠시 해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목차에 나온 것처럼 저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배란 무엇인가, 배 많이 타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낯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자율운항 선박이 개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인데, 사실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더해서 이제 추정해보는 그런 거겠죠. 네, 저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 여기가 광주잖아요, 그죠? 광주고 목포에 해양대학이라는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배에 관련된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배에 관련된 그런 전공이라 할까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보통 군대 가잖아요, 남자는. 근데 저는 군대 안 가고 배를 타면서 병역 의무를 마쳤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배를 좀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배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에 관련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타 등등. 원래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오늘, 그죠? 처음 만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저를 어떻게 다 소개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기 중에 이제 대학생들 같으면, 일일이 다 이렇게 5분 정도 시간 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제 얘기만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이제 해양대학이다 보니까 바다에 관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트 그런 거 같은 것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여름에 요즘 바빠서 제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대학교 가고 할 때 혹시 이런 데 오시면 제가 이거 공짜로 대답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 여러분 배를 많이 아세요? 예. 배 타봤죠? 아니요. 돛담배 타봤어요? 아니요. 그 제주도 갈 때 아마 타보셨을 것 같은데. 할머니 타셨어요. 그죠? 할머니가 타봤어요? 예. 그래서 배라는 게 사실은 인류하고 역사하고 똑같이 걸어온 운송수단이에요. 알고 보면. 자동차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라는 거는 알고 보면, 여러분 뗏목 알죠? 뗏목? 통나무 옆으로 뗏목이죠? 통나무 하나도 어떻게 보면 배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배라는 거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가 여러 가지 특징이 사실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배가 얼마나 많이 싣고 다닐까.
자동차, 트럭 해봤자 어느 정도 싣고 다니죠. 상상이 되실 건데, 배는 어떤가?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배는 어느 정도 멀리 가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바다에도 뱃길이 있는가? 우린 도로가 있죠, 그죠? 도로가 있어서 4차선, 2차선 하는데,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는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바다는 다른 나라를 가잖아요. 배 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제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는 어느 정도 비쌀까? 자동차면 여러분 얼마인지 알 거예요, 대충, 그죠? 뭐, 이건 얼마, 저건 얼마. 배는 얼마인가? 배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쌀이나 밀을 실으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벌크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런 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0만 톤에서 20만 톤을 실어놔요. 그럼 그 정도가 얼마냐?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광주 시민이 한 15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먹을 쌀을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그럼 광주에서 2년 동안 먹고 사는 거죠. 쌀만 먹으면. 그러니까 되게 좀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격이, 보시면, 배 가격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로호라는 실습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 학생들이 3학년 되면 그 배를 타고 외국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렇게 실습을 합니다. 그런 배가 한 저 정도 가격이에요. 꽤 비싸죠, 그죠? 비싸죠, 그죠? 아파트 뭐 한 채가 아니라 뭐 그죠? 900억 정도 되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900억이면 지금 은행이자 5%만 해도 1년에 5%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 돈이 지금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운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선박 여러분 좀 잘 아실 건데, 그것도 큰 배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다 넘어갑니다. 되게 비싸죠. 100간만 그래요. 거기에 실린 화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그런 물체인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이제 도시가스 여러분 쓰시잖아요. 그 도시가스, LNG. 그거 실현하는 배들은 뭐 2,000억, 3,000억, 배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 기관사들은 이런 비싼 것들을 이렇게 운항하니까 책임감이 좀 큰 거죠. 그리고 바다에 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바다에서 다니는 배들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있죠, 조만하게. 세계지도에 보면 한국이 좀 작아요, 사실은. 작은데 보시면 바닷길이 여기서 되게 밀집해 있죠. 그래서 넓은 바다지만 알고 보면 배길이 거의 일정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고속도로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럼 길이 거의 정해져 있고 여기 나와는 그런 루트로 이렇게 거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름, 20일 이 정도 가서 운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부산하고 미국이 이 정도 걸린다. 1,000마일 정도 되죠. 1,000마일. 1,000km. 그래서 바다에서는 킬로를 안 쓰고 마일이라는 걸 쓰는데 일단 한 10,000km 정도 됩니다.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300km 좀 넘잖아요. 10,000km니까 대충 상상이 되시고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를 쉬지 않고 가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광주 시민이 2년 먹는 쌀 싣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규모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다에서 다니는 저 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에 조종실 가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잘 없죠, 그죠? 보통 이제 여객선이나 그런 데도 외부 사람이 오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가본 일이 별로 없을 건데,
요게 저희 학교의 실습선의 모습이고 요 안에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조종실. 그래서 보시면 요 천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레이더도 있고 각종 기계가 있는 거고 안쪽에는 이제 이런 레이더를 보고 항해사들이 운항을 하고 밤 같은 데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밖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바다에도 깜깜한데 어떻게 피해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써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24시간 사람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당직을 이렇게 쓰면서 교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이제 항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도 항해사를 했어요. 군대 안 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운전 어떻게 보면 핸들이죠. 자동차의 운전석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운항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건 내부 모습이네, 그죠? 내부. 요게 보이는 게 독도입니다. 독도. 가끔 독도 타고 갑니다, 학생들이. 뭐 상륙도 하고, 그 다음 태극기 꽂고,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독도 한번. 그래서 독도 갔을 때, 이제 새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조종실에서 뭔가를 움직이는데 뭘 움직이느냐 보시면 선박 뒤쪽이에요. 이게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프로펠러겠죠. 프로펠러.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러더, 타 이렇게 부릅니다. 저게 움직이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 바퀴가 움직이죠. 배는 바퀴가 없고 바퀴 대신에 요게 있는 겁니다. 걔가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돌면 추진력이 생기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크기가 뭐 큰 거는 5m, 10m 이 정도 돼요. 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이 한 층 건물이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층, 3층 높이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큰 걸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압이나 전기 같은 걸 써서 움직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조종실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거를 조그만한 걸 움직이는 겁니다. 게임같이 뭐 조이스틱이나 그런 핸들을 써서 움직이면 이게 작동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은 사람이 다 합니다. 사람이 다 하고 약간의 기계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이 안 할 시대가 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박의 역사를 좀 보면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운항 선박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박의 첫 번째 혁명은 뭐냐 하면 옛날에 돛담배 있죠, 그죠? 돛담배가 어떻게 보면은 배에 큰 배가 되면 옛날엔 노를 져서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점점점 커지면 노를 저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장거리를 가고 큰 배를 움직이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력을 얻는 최초의 그 도움받는 게 이제 돛담배 풍력이거든요. 그래서 풍력을 활용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박 역사에서 최초의 혁명이에요. 그게 무슨 혁명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쓸 때와 안 쓸 때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돛담배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혁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BC 3000년, 뭐 2000년 때부터 썼어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죠. 역사상 밝혀진 것만이. 요즘에는 이제 뭐 보트, 요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레저로 쓰고 있는 거지만. 이 도시 발생하면서 큰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혁명은 뭐냐 하면 나침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 멀리 가면 남북을 알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요, 사실상.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미국을 가고 싶다. 갈 방법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나침반은 자석이잖아요. 그죠? 자석인데 중국에서 이런 점을 칠 때 숟가락 같은 금속을 움직여가지고 자성이 있으면 특정 방향을 가르치겠죠. 이제 그런 거에서 태생을 해서 송나라 때부터 배에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문헌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군가 올라가서 이렇게 요게 이제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발명이라고 생각하죠. 발명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느냐? 만약에 우리가 뭐 목포나 여기 뭐 광양이나 여수를 간다. 그러면 숙달된 사람이 섬의 위치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만 간다. 그래도 섬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나침반이니까 원양항해, 배양항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 별자리나 달이나 태양 같은 걸 보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동양에서 최초로 발명이 됐고 이제 유럽에 건너가서 콜럼부스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보시면 요 사람이 이제 콜럼부스죠. 그래서 1400년도 말 정도에 저 나침반 기술, 돛, 요 두 개 이용한 거. 돛이 있어야 되죠. 돛과 나침반, 그 다음에 천측을 이용해서 별을 보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한 번 간다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많이 갔습니다. 한 번 갈 때도 배가 한 30m밖에 안 돼요. 30m면은 이 강의실이 지금 한 10m 약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실 한 3개 정도 붙은 그 정도 배에 선원도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그런 배를 타고 조그만한 배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 신대륙 발견하러 간 거죠. 그래서 한 4번 정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되니까 이제 아메리카하고 유럽과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양항해 시대가 열리고 뭐 노예성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돛담배 나침반 이겁니다. 이 그림은 보면은 뭐 같습니까? 이 그림이 사람이 누워 있죠, 그죠?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고 이 경로에 이제 노예 장사를 해야 되니까 노예를 실어나다 당시에 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열심히 운반을 한 거죠, 당시에. 보시면은 뭐 좀 어두운 역사죠. 어떻게 보면 나침반과 돛이 발명되면서부터 신대륙 발견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금은 보름이면 갑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프로펠러가 없으니까 3개월도 걸리고 6개월 걸려서 넘어간 겁니다. 대항해를 할 때. 그 다음에 3차 혁명은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로펠러가 일어나죠. 프로펠러. 그래서 프로펠러로 다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돛으로 다니던 게 프로펠러 가다 보니까 속력이 엄청 빨라지고 그 배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제 프로펠러 선박은 1839년 정도인데 이 당시 배의 속도가 10나트, 약 시속으로 한 1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 느리다. 여러분 그 자동차 사면 뭐 60km, 100km 가잖아요. 근데 18km 뭐 너무 좀 가소롭죠. 하지만 이 시초가 이렇게 했었고 이게 이제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되게 빨리 다닐 수 있는 거죠. 당시에 프로펠러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거하고 약간 틀리죠. 그래서 요즘은 그야말로 선풍기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과거의 프로펠러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스크루? 나사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초기의 발명품은 약간 뭐 구식까지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4차 혁명이에요. 4차 혁명은 이제 기존에도 쭉 배회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향수해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통신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자율운항이 이제 탄생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운항 선박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 산업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조선산업이 열심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조선산업 바탕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열심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자율운항 선박 그거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예산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국가에서는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한 1,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벌써 한 몇 년 한 겁니다. 여기 1,600억이나 돼 있네요, 그죠? 요게 이제 국책 정책만 그렇고, 이거 외에도 이제 선박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전 세계가 발빠르게 미래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안전운항 알고리즘 시스템 검증 시험을 실시했다. 실제 바다를 항해하며 겪게 되는 수많은 운항 선박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예, 이거는 자율운항 선박을 주관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 안전운항 알고리즘 시스템은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선박이 실제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 가지 충돌 위험으로부터 자율운항 선박이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안전한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이번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모형선 스케일의 시험을 거쳐 24m급 해상 테스트베드 시험선을 개선. 저게 이제 모형선입니다. 모형선이고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자동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빨리 돌릴게요. 본 검증 시험에서 24m급 시험선을 1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선, 일명 자선의 안전운항 시스템을 탑재하여 설정된 효율. 예, 여러 가지 이제 센서를 달아야 되니까 그런 센서 설명하는 겁니다. 안전운항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자선의 분할 경로를 방해하는 데 총대에서 총 5척. 우선 네,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그 배가 가는 가상의 항로를 만들어 놓고 그 항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위험물이 오면 피해가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 타선 도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튀시면은 가상 선박 세척이 자선을 노리고 특히 가상 선박 한 척에는 충돌 획득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자선과 서로 조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궁금증을 자아낸다. 풍랑 알고리즘 시스템 검증 시험을 시작한다. 높은 기대를 안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출발한 자선. 하지만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이 운항 조건이 좋지 않은 걸 보였다. 잠시 후 심상치 않은 대적을 그리고 있는 물리칸이 자선을 향해 다가온다. 자칫 잘못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 그 상대 선박이 오니까 자동으로 피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피해가는 게 보이죠? 이번엔 드넓게 펼쳐진 거칠 것 없는 대기에서 자선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실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프로그래밍 시나리오에 의해 수면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성막들. 가상 성막은 설정된 프로그래밍에 의해 자선의 영향을 방해하는 해상에서와 같이 동영에 100개 더 있거든요. 상황을 이 또한 자선은 안전운항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가상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우선이 A포인트를 경유하고 예, 지금 배가 두 척 좀 있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예, 요 정도만 보시고요. 하고 불안정하며 예. 그다음 이어서 저 모형선을 좀 실선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 24m 되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닮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가 만들기 전에 설계하는 거죠. 이제 이 배는 실제로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예, 배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율운항 선박 핵기술 실증을 위해 국내 최초 건조한 자율운항 시험선. 내부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알차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율운항 시험선은 육로를 거쳐 항구로 이동해야 됩니다. 집부터 거대한 시험선의 공중 구현. 선두 차량이 있는 큰 길까지 이동. 숙련된 운송팀의 오감이 집중되고 모두를 위해 오랜 기술을 익혀온 것처럼 적금은 야밤 한국까지 시험선을 옮겨라. 육로로 이동. 스스로 자. 하지만 자율운항 시험선이 운항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해상공시 운전 테스트. 속력부터 조타 시험, 타력과 회전수 시험까지 10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동안 남몰래 흘린 땀과 열정이 비로소 정식 테스트로 인정을 받는 순간
그다음에 그리고 거래도 확인할 거고 분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상태 이거를 시험처럼 우리가 지킨다. 자유로운 선박 핵심 기술 실적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바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율 오란 선박 화이팅! 가짜 사업 개념의 승부에서 안전선박 기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자유로운 선박이 바다를 누비는 그날까지 화이팅!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국책과제로 수행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 방금 보셨던 게 작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 기업체들. 우리나라 조선사람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 대우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로 바뀌었는데 요 세 조선소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저희 대학하고 3년 전부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실습선, 저희 실습선인데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자율화 관련 장비를 실습니다. 보시면 여기다 이게 이제 장비가 되고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아까 같은 조그만 모형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형선이 있는데 그게 실선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1월 달인데요. 목포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가거도, 이어도, 독도까지 이렇게 되게 길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항해하는 그런 거를 실증을 하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21년도부터 23년까지 했고, 이 사이를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실선이 하나가 있고, 이제 상대 선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터그보트라 해가지고 조만한 배인데, 이 두 배 간에 이제 서로 피하는 거, 이런 걸 한 겁니다. 보통 자율운항 실험을 하면 자율운항 선박이 하나가 있고, 일반 선박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다 자율운항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했던 이런 모형들, 그림들, 그런 궤적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건 약간 2년 전이라 처음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도 가는 그런 장면, 요걸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보통 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독도 갈 때 무인으로 거의 사람이 요 뒤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장면인데 잠깐 보도록. 여기 눌러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용한 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으면 이제 무인 선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없이 배는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 지금 배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배들이 있어 피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일부러 뒤쪽에 서서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도까지 쭉 항해를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 한국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요 선장님이신데 선장님이 원래는 앞에서 딱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기계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있는 아비커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큰 상선을 하진 않고 조그마한 요트 중심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상선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트에서 지금 상용화돼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면 요트가 이름 있죠? 요트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실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갈 곳을 짜고 가면서 무슨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자동으로 붙이고 이제 배 쪽에서는 이걸 도킹이라 그러면 이제 접안을 한다 그럽니다. 자동차로 보면은 파킹이죠. 파킹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파킹을 자동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죠. 근데 배도 먼 바다에서 항구로 왔다. 그럼 항구로 쭉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파일로트라는 사람이 합니다. 배 경력이 많은 사람이.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보자. 자동으로 해보자. 이제 그런 기술까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자체하고도 협약을 해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 해상 택시에 이런 걸 좀 운영해 보려는 계획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점점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강이 뭐 큰 게 없고 뭐 수로가 많이 없으니까 약간 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바다 쪽이나 수로, 운하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열심히 이런 부분이 이제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외국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외국은 주로 유럽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게 고등어, 연어. 예, 그렇죠. 노르웨이. 가보셨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노르웨이는 특징이 이제 북쪽이잖아요. 수로가 많아요. 운하 같은 거. 한국은 운하 수로가 별로 없죠. 그냥 바다로 있는데 북유럽 나라들은 수로가 있습니다. 내륙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운송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돼요. 거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배는 뭐 삼성이나 그런 데서 개발한 것보다 되게 작죠. 삼성은 큰 배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큰 상선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곳이고 노르웨이가 뭐 상선을 만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륙 수송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그만한 페리 여객선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로에 조그만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거리도 짧고 여기 파도도 안 치죠. 뭐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작년 뭐 9월 달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다니는 페리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몇 주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건너는 사람들이 무료로 한 몇천 명 정도가 체험을 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상에는 이런 오퍼레이터라 그래가지고 관제사들이 이걸 모니터링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근데 현장에는 한 명이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하는 업체 개념은 뭐냐. 우리가 빌딩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고 열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오면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 건너가자 버튼 누르면 이 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알아서 대신에 중간에 이제 이런 배들이 오면 자동으로 피해가는 그런 개념. 엘리베이터 같은 자율운항 선박.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뭐 레이더도 있고 라이더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람의 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사람이 이제 안전 요원 있고요. 그리고 육상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운항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해요. 뭐 몇십 미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출발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잘 되고 축적이 되면, 기술이 축적되면 멀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가고 자동으로 접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현실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봐요. 신기하니까요. 신기하니까 뭐 사람은 없는데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타보고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한 3,000명 정도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동영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동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동영상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역시 프로젝트를 2040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2040년까지 일본 국내에 운항하는 선박 중에 50%를 자율운항 선박으로 하겠다.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메구리 2040 뭐 프로젝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유사하게 합니다. 일본도. 보시면 동경에서 지방 항만까지 한 750km까지 되는 그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험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삼성하고 목포해양대기, 독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일본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용화는 아니고 이제 연구 단계에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역시 노르웨이입니다. 요건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노르웨이 있는 회사 이름인데 이제 2023년이죠. 현재 올해입니다. 역시 운항을 여기 수로죠, 그죠? 역시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수도인데 이 수로를 왔다 갔다 셔틀버스 개념으로 셔틀페리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개발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노르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폭이 되게 뭐 크진 않죠. 거기를 어떻게 보면 큰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이 양호한 거죠. 배도 많이 없고 파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한국이나 일본이 연구하는 거하고 약간 방향이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노르웨이 혹시 가시면 타봐야겠죠?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 버튼만 누르면 간다.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배에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요. 배가 쓰는 연료는 기름이죠. 기름인데 이제 멀리 안 가다 보니까 배터리를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을 간다. 배터리를 못 씁니다. 현재로서는. 배터리가 워낙 많아져야 돼요. 우리 자동차도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뭐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큰 배가 미국을 간다. 배터리를 배보다 더 많이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큰 배들은 배터리를 거의 안 쓰고 있고 이렇게 내륙에서 왔다 갔다 충전이 빨빨 되는 것들은 배터리를 쓰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가스도 안 나오니까 친환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은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강변에 이제 무료로 셔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입니다. 24년도 파리를 가시면 올림픽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배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륜왕 선박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요거 이제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이제 카메라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이게 위험인지 인식을 해야 돼요. 장애물이냐, 위험한 거냐, 피해가야 되냐. 근데 요건 재밌는 건데, 뭐 로켓가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저게 로켓인지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도. 처음에는 이게 도시다, 아니면 불이 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습을 계속하면 아, 이게 뭐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빨리 오는 이런 것들 보고 사람이 보면 이게 아, 이거 위험하니까 피해야 된다 알죠, 사람이니까. 근데 컴퓨터는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 나중에는 이제 학습을 돼가지고 아, 이거는 어떤 뭐 바이크다, 워터바이크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학습을 쭉 많이 시켜주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이 거의 이렇게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떨 것 같아요? 현재는 좀 안 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희 인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걸음마 배우고 아장아장 할 때부터 모르잖아요. 이게 위험한 물인지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되는지 차가 피해야 되는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밤새워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율운항 선박 미래는 사실은 상상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박 그 과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BC 8,5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선박이라고 역사에 남은 배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뭐 역사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한 10,00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밥통같이 생긴 그 배인데 그 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 문제. 이 배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하고 육상에 있는 거하고 뭐 자료를 많이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이 통신이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통신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데 이 사고가 나면 누가 처리를 해야 되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 그 다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는 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해결될지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운항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열심히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바다에 가서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자륜 선박이 나와서 항구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리는 가상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가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바닷길도 모든 정보가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고 배길이도 자동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접안할 때도 자동으로 해야 되겠죠. 파킹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파도나 그런 여러 가지 기상 데이터도 자동으로 받고 뭐 그런 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율 선박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요것으로 이제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됐는데 뭐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시는 이제 제가 듣기로 중2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미래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고등학교 다니는 정세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자유순환 선박이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우리나라에서 남아메리카 이렇게 장거리는 배터리를 매우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이제 운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으로 이제 항공모함 운항을 하는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반영구적이니까 그거를 주 연료로 해서 자유운항 선박을 만들면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 같아요. 아주 지금 지적한 대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기술도 있어요. 단지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한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상선이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선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은 있지만 그거를 여기 채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위험적인 측면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군 쪽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게 기술이 진짜 편하게 쉽게 되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현재로서는 아까 배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름 말고 다양한 대체 연료라는 게 있어요. 태워도 CO2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런 연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쉽게 아무나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핸드폰도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요런 거 하나 넣으면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개발되면은 가능하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세요. 블록초등학교 강준호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자유운항 선박에서는 조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도 결국엔 사람이 학습시키는 건데, 이런 거에서 빠진 정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운행하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생활에 나와 있죠. 그게 대표적인 요즘에 챗GPT도 있고 그러잖아요. 챗GPT 써봐요? 써보세요. 써보면 이제 많이 느낄 건데,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여기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드니 에러나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기술이라는 게, 완벽한 기술은 사실상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도록 인간이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낮추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가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쓰이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엄청 많지만 또 그런 에러,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낮출 수 있도록 기술자들이, 연구자들이 기법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법을 잘 써서 연구실 레벨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 직전까지 가서 쓰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 본인이 생각한 질문이에요? 아주 훌륭하신데? 네, 전남고 1학년 재학 중인 박건민이라고 합니다. 예. 자유운항 선박의 시대가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운항 선박 시대가 왔을 때 승선 인원도 많이 적어질 텐데,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선박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양대학에 있잖아요. 해양대학에 있고 그 대학은 말씀드린 항해사, 기관사,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배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쪽인데 사실은 모든 배가 자율운항된다. 그러면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일단 자율운항 선박의 연구가 시발된 곳은, 스타트된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큰 대양에서 운항하는 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륙, 운하,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죠. 거기에서 좀 자율운항이 쉬우니 그렇게 됐고, 또 유럽은 선원이 양성이 좀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선원 양성이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인재를 이용해서 배를 운항해야 되니까 자율운항이 이제 처음 스타트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한국이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되니 선도하기 위해서 기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안전하고 환경적이고 그런 게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원 측면에서는 그게 약간의 감소가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이 점점점 되면 이제 선원과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 그다음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을 보고 국가에서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선원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기존에 가르치는 것만 가르쳐는 안 되고 이제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같이 쓸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컴퓨터라든지 그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예. 궁금해서 예. 자율운항 시스템도 역시 컴퓨터로 운영이 되는 건데 혹시 해킹 문제에 대한 이런 방안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시큐리티라 그래가지고 자율운항 선박에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 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해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납치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자율운항 선박 사람이 없으면 올라타기도 쉬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해킹해가지고 컴퓨터 해가지고 엔진을 멈추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해킹 시큐리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연구는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대양에서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직은 등장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진짜 등장하면 해적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남부 다니는 장우진입니다. 그 미래에 이제 인공지능이 배를 움직이면 항해사나 기관사는 미래의 직업에서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셨네요. 수가 줄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줄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육상에서 관제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서 그쪽으로 대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됐죠.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됐는데, 모든 선박이 자율운항 선박 되기까지는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유럽처럼 연안에서 다니는 것들 있죠. 뭐 이렇게 완전한 딱 환경이 정해져 가지고 변수가 별로 없는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것들 위주로 소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그것도 몇 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데는 뭐 시간 여유가 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여전히 저희 한국은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조선과 이런 해운 쪽에 여전히 노하우가 많은 국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또 새로운 시대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요일의 과학터치 질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진행해주신 임남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